통신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벌이고 있는 군사작전을 둘러싸고 전쟁 범죄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 ICC와 UN 관계자들을 연이어서 제재하고 나섰습니다. 자, 오늘 이 관련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글로벌 이슈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정부가 이번에 내린 제재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면요. 예,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9일에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해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UN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을 제재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이유로는 이 알바네제가 미국과 이스라엘 동의 없이 합법적도 근거 없이 네타냐후 총리하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권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특히 알바네제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벌인 정치적 경제적 전쟁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고 제재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네. 전례를 볼 때는 알바네제 미국 입국 금지 또 자산 동결 이런 조치들이 곧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알바네제 이 특별보고관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가 어찌 보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텐데 네. 일단 알바네제 특별보고관 어떤 인물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1977년생이고 네. 이탈리아 태생의 여성 법학자이자 인권 전문가입니다. 네. 뭐 피사 대학, 영국 런던 대학, 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법학, 인권학 또 국제난민법 이런 것들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하는 조직을 이제 공동 창립해서 활동을 했고 또 특히 지난 10여 년 동안 유엔에서 다양한 조직에 몸담고 인권 전문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점이 인정받아서 2022년에 유엔의 이 팔레스타인 점령지 인권 상황 특별보고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네. 이 직책이 만들어진 게 1993년부터이거든요. 그래서 그간 여러 명이 이 보고관으로 활동을 했는데 네. 여성이 임명된 거는 알바네제가 처음이라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임기는 네. 3년이고 올해까지 그 임기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의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에 이 알바네제 보고관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네. 이렇게 해서 제재를 가한 거잖아요. 네. 근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게 제 기억으로는 작년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작년 말 정확하게는 작년 11월이었죠. 예, 시간이 꽤 지났는데. 예,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뿐만 아니라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여기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네네. 또 이스라엘 관계자뿐만 아니라 하마스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 하마스의 무장조직 알카삼 여단이 있는데 여기 사령관 무함마드 데이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영장도 발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이 데이프는 올해 초에 사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영장은 현재는 취소된 상태이죠. 네. 이 ICC의 국제형사재판소의 영장은 그동안에는 주로 뭐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 뭐 특히 분쟁국 지도자들에게 발부된 전례가 있습니다. 네. 필리핀의 그 두테르테 전 대통령에게도 최근에 그렇죠. 발부된 적이 있어서 체포돼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죠. 네네. 근데 주요국으로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있고요. 그런데 네타냐후하고 이 갈란트 국방장관에게 특히 네타냐후 경우는 일종의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라는 점, 특히 미국의 아주 맹방 지도자라는 그렇죠. 점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발부가 된 거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무게감도 있고 화제도 많이 됐고 파장도 컸습니다. 네,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좀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래도 그 알바니제 특별보고관이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이스라엘하고 특히 또 미국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고 또 최근에는 가자 상황이 더욱 극단적으로 되면서 그렇죠. 그 비난 수위가 높았던 게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난 6월 30일에 알바니제 특별보고관이 보고서를 냈어요. 네. 보고서 제목이 점령 경제에서 집단 학살 경제까지 이런 제목입니다. 오. 좀 무시무시하죠. 그러네요. 여기에서 그 지난 2023년부터 자행되는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집단 학살 또 뭐 수십 년간 또 이어지고 있는 정착존 건설 이런 거 관계한 기업들의 명단이 여기에 포함이 됐어요. 뭐 이스라엘 정부 지도부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의 기업들도 여기에 일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문제는 여기를 보면은 미국이 최다 기업들이 포함된 걸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도 너무 잘 아는 기업들이에요. 구글의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심지어 숙박공유 업체들 있잖아요. 네네. 네, 그 업체들도 여기에 여기 이 점령 경제에 일조했다 이렇게 여기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이 전체 중에서 18개로 1위예요. 그다음에 2위는 이스라엘이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알바니제가 뭐 이게 집단 학살이라고 하는 표현을 딱 써서 이스라엘이 이런 걸 계속하고 있는 데는 그 뒤에는 많은 기업들이 또 경제적 이익도 얻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아마 이것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알바니제를 뭐 뒤늦지만 어떤 제재를 가하게 된 단초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바니제가 그동안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한 것 같은데 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1993년에 이 직책이 유엔에서 만들어진 이후에 역대 보고관들이 모두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해왔어요. 네. 특히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미국 국적의 보고관이 있는데 리처드 팔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유대계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2008년부터 14년까지 활동을 했는데 네. 비난 수위가 아주 높았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행위를 나치의 집단 잔학 행위랑 동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바니제도 그래서 그에 못지않게 특히 보고관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네. 뭐 임명 첫 해에 한 보고서에서 특히 그때만 해도 전쟁 전이어서 정착촌 문제를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3년 10월에 그 하마스하고 그 이스라엘 간에 이제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유는 이후에는 이제 전쟁의 상황이 이제 집단 학살에 또 특히 전쟁 범죄 수준으로 지금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특히 네. 굶주림을 무기 삼고 있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13일에도 가자지구에서 아이들이 지금 음식뿐만 아니라 식수도 모자라거든요. 그렇죠. 물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스라엘군이 쏜 폭탄에 맞아서 한 1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해요. 정말 비극적인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스라엘이 굶주림은 그래서 무기로 삼는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요. 이 네. 부분 좀 더 짚어주실까요? 뭐 말 그대로 굶주림을 지금 무기로 삼아서 가자의 하마스의 그 이스라엘 공격과는 아무 상관없는 가자 주민들이 고통받고 좀 죽어가고 있고 그걸 네. 지금 무기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원 물품이 뭐 들어가기도 못하잖아요. 네, 지원 물품도 제대로 못 들어가는데 지금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주도하고 있는 그 조직이 현지에서 그 구호 물품을 뭐 나눠준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뭐 이스라엘 군이 이제 총탄하고 이 폭격을 하고 있죠. 뭐 이 13일에 발생했던 식수를 구하려고 모여있던 아이들에게는 좀 실수다. 이게 오작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그래서 뭐 이 유엔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는 이런 부분들을 전쟁 범죄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알바니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 가자 문제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도 언급이 네, 그 6월 30일에 발표했다는 그 보고서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 한 곳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인데요. 그 해당 기업의 장비가
팔레스타인 주택 정착촌의 그 주택들 철거하고 또 팔레스타인인들의 농지를 파괴하는데 10년 이상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뭐 물론 이제 뭐 여기에서 비슷하게 뭐 미국의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을 지목하기도 했는데 네네. 일본 기업도 여기 뭐 이렇게 이 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로키드 마틴 생산 라인에 로봇 기술을 제공했다 이렇게도 지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 기업도 그렇군요. 좀 이득을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네.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네타냐후 총리는 사실 지금 뭐 해외 국가를 자유롭게 방문을 하고 있어서 네, 얼마 전에 그렇습니다. 미국도 다녀왔잖아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게 괜찮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네. 원래 원칙적으로는 해당 국가들을 방문하면 해외 네. 국가들을 방문하면은 이제 의무적으로 이 국제형사재판소의 당사국들은 네. 이 체포영장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착하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조약인 로마 규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이거를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강제- 수단은 없어요. 네. 근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예를 들면은 체포영장이 이미 오래전에 발부가 됐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서방 뭐 각국들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건 아닙니다. 친러시아 성향의 뭐 벨라루스라든지 그렇죠. 임적 국가들을 돌아다니는데 이런 나라에서는 당연히 이제 체포영장 발부 안 하죠. 네네. 미국은 당연히 이제 국제형사재판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영국, 프랑스, 독일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물론 이제 네타냐후가 이런 국가들을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든 뭐 체포영장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시행해야 하고 또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할 필요성은 있는데 이건 네타냐후가 국가 지도자일 때 면책 특권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은 좀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또 헝가리는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헝가리의 그 정부는 아예 네타냐후를 뭐 자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초청해서 네타냐후가 헝가리를 최근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것 때문에 또 큰 파장이 일어났는데 뭐 상관 안 하겠다. 오르반 총리 상관 안 하겠다고 했고 그 이후에는 아예 이 국제형사재판소 조약에서 공식적으로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 상관 안 하겠다 하면은 그거를 또 어떻게 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그러니까 규정도 상징적인 예. 조치로 뭐 사실상은 그렇게 됐지만 사실 그 자체로도 무게감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네네. 예. 그렇군요. 일단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7일부터 나흘 동안이었죠. 백악관 네.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져서 좀 이게 그동안은 좀 분위기 좋았던 적도 있고 좀 휴전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랬는데 지금 뭐 성과는 없이 끝났습니다. 일단.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부터 나흘간 이제 백악관을 방문해서 이 가자 전쟁과 관련된 내용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이란 문제, 다양한 이슈들 또 양국 간과 연관된 이슈들을 논의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가자 지구 상황을 좀 어떻게 할 건가, 휴전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데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사실은 이제 확인이 됐죠. 특히 미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카타르 당국자도 백악관에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자지구 휴전하고 인질석방 협상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60일간 일단 휴전하자 이렇게 임시 휴전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양쪽에서 이제 의견을 조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진전은 없었던 걸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때는 뭐 1, 2주 안에 또 그보다도 더 빠르게 맞아요. 휴전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뭐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거는 일단은 지금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네. 뭐 다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또 카타르 도하에서도 별개로 협상이 진행 중이기는 해요. 근데 이것 역시도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은 여러 논의를 했지만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거의 좁히지 못하고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하마스 쪽에서는 인질을 이제 단계적으로 풀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전면적으로 철수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처음부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뭐 믿을 수 없고 하마스 쪽을 믿을 수가 없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네.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부 라파 등 뭐 이렇게 가자지구 사실상 거의 전체를 자국의 통제하에 두고 하마스가 완전히 이제 어떤 손을 들고 이 모든 인질들을 다 이걸 이제 석방하는 거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풀어준다고 해서 그러면은 뭐 약속을 지키겠느냐라고 네. 또 믿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전혀 좁혀지질 처음부터 않아요. 처음부터 나왔던 이슈인데 네. 뭐 최근에 뭐 백악관과 카타르 도하에서 있었던 회담에서도 이 부분에서 이견이 좁혀졌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유엔 특별보고관 제재에 나선 건데요. 오늘 그 배경 그리고 과자 전쟁 관련 사항들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Best That You Can Do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